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식 이후로 처음으로 열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래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첫날부터 관세라던가 행정명령이 조금 과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살펴봤더니 관세에 대해서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행정명령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스닥의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 하락이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어제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생각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랠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자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이죠. 이 블랙엘의 매출가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2.27%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3,49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이 합작 투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석 연료 개발을 비롯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WTI는 2.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약 1시간 전에 마감했던 종목들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이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줄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의 주가는 3.1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쪽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0.57%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탄력적인 상승 보여줬습니다. 2.27%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넷플릭스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YOY 대비했을 때 16% 증가한 수치를 가져왔고요. 유료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 3억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인 1,900만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신규 가입자 수입니다. 이 월가 예상치를 봤더니 960만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늘어난 수치 자체가 1,890만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을 잘 가지고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다라고 풀이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64% 상승한 19,75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한 6,049포인트에
다우존스는 1.24% 상승해주면서 44,02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예상보다 부드러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상승 랠리 펼쳤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큰 원칙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자 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10에서 20% 부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공약을 이어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었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인공지능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반적인 AI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2% 하락하면서 4.5%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9% 상승하면서 5,378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유가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 증가 전망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1.8% 하락하면서 배럴당 76.0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2.27% 상승하면서 140.83달러 만들어냈고 시총 1위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규제 강화 조치 철회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애플은 오늘 3.19%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22.64달러에 거래 마치면서 시총 2위 자리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월가에 잇따른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가가 장중에는 22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1월 4일 이후 2개월 반 만입니다. 시총이 줄어들면서 엔비디아에 결국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12% 하락하면서 428.5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라클과의 협업 발표도 있었는데요.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협업해 영업사원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2%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23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0.6% 상승하면서 616.46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 유예 조치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시 다운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틱톡의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유입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오늘 0.57% 하락하면서 424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의 주가는 조금 하락했지만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으로 손꼽았습니다. 또 목표가를 기존의 31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1.05% 상승하면서 198.0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2024년 추정 3,900만 마일에서 2030년까지 10억 마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3M입니다. 4.1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3M은 산업용 접착제, 테이프, 전자제품 판매 증가를 호실적의 배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회사는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는 개장 전부터 전일 대비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베런저에 따르면 3M은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8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6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60억 달러로 이 역시 시장의 가이던스인 58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분기 비교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3M은 향후 비교 매출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율로 인해 성장률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샤오펑입니다. 6.16%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샤오펑과 리오토는 오늘 뛰어오르는 주가 흐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샤오펑은 중국에서도 최근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대중국 관세에 관한 언급을 일단 보류한 데 따른 것으로 좀 풀이가 됐는데요. 트럼프는 보편 관세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 않은 채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요. 샤오펑은 최근 중국에서 펼친 2025년 자동차 이구 환신 업무에 관한 통지도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이구 환신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정책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그린스입니다. 9.19% 폭락하는 모습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미국 법무부가 월그린스를 상대로 오피오이드 및 기타 강력한 중독성 진통제의 불법 처방을 알면서도 조제했다라고 주장하며 약물 남용 중독 사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월그린스가 수년간 불법 처방을 조제하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오피오이드 위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월그린스를 포함해 관련 약국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스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과연 구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제 취임식 보셨나요, 혹시? 네. 저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격적인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대감도 많았고 우려감도 많았는데 일단 예상했다시피 첫 번째 행정명령은 국경 쪽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관세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피즘 리스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허니문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그동안 있었던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게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려놓지 않았을까라고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어떤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 더불어서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네. 제가 매주 찾아뵙잖아요. 11월 5일 이전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트럼프가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대로 어제 트럼프 행정부 6대 의제 그냥 뭐 생활비를 좀 부담 없이 해서 국민들 이롭게 하겠다. 노동자를 위한 감세 계속하겠다. 국경 안전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은 이미 다 언급이 되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어제 사실은 관세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관세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이고 부분 관세 정도 할 거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적어도. 그런데 저는 어제 굉장히 흐뭇하게 봤던 게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행정명령 주요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백악관 가서 일일이 다 세면서 해석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7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거 보니까 78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빼먹었는지 살짝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부터 한 5, 6, 한 서너 개 정도 순서로 보시면 연방 공무원 채용 동결, 각종 규제 동결, 재검토, 지금 뭐 계류 중인 것들, 연방기관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싹 종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유해한 어떤 행정 절차, 명령 이런 거 다 폐지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또는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미국 경제라든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훨씬 훈풍을 불러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AI 관련해서 어제도 시장을 반응을 그렇게 했죠. 지난해 9월 12일 날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AI 전략회의 했다고 우리 한 두세 차례 언급했었잖아요. 그때 서울경제에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트럼프가 되면 이거 계속 진행될까요? 바이든 뭐 명령 내지는 정책을 다 폐기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AI는 이 국가 무기화하겠다고 전략회의를 한 만큼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화할 거다. 지금 그런 조치를 그대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보면 세금 인하 계속 해줄 거고 뭐 민간기관의 법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TCJA라고 읽다가 언급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 지지난주에 마이크 존슨 하원 그 의장 당선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시스템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입법부에서도 아주 그 공화당 위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백업을 해주는 아주 튼튼한 시스템 그리고 행정명령도 실적으로 굉장히 그 투명하면서도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미국 경제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포트폴리오도 아주 뭐 4개 포트폴리오 아주 훌륭하게 다 올랐고 기분 좋게 보고 있죠. 네, 대표님이 평가했을 때 미국 경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취임사와 더불어서 행정명령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좀 바이든 지우기가 가장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관세 그동안 작년 대선 때부터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관세다, 중국 때리기다,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얘기가 없었던 걸 봐서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게 있어서 좀 관계 개선을 해보려는 하나의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제 나왔던 정책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미중 관계에 앞으로 과연 어떤 시사점이 생길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사실 우리 질문 리스트는 없었는데 네. 제가 대학원 때 미국 전공했을 때 국제 정치 경제 이런 걸 주로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단 먼저 트럼프라는 분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적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리고 달리고를 굉장히 잘하세요. 지난 1기 때부터 제가 그 양반이 인터뷰라든가 책을 계속 보면 아주 전략적이고 이분은 그 고인물 소위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래 비즈니스맨이고 아주 기민한 그런 협상의 전술을 갖고 있죠. 그 시진핑 최근 뭐 요 며칠 인터뷰 보면 머리 좋으신 분이고 뭐 천재고 잘 지내고 그러면서 관세는 싹 준비해서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정은하고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뭐 그 친구 친하고 그러면서 때릴 거 때려버리고 2차 하노이 회담 때 그냥 나 몰라라고 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전략들의 일환이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중 개선 저는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7년 입각 이후에 2018년도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허슨 연구소에 가서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국과의 제2의 냉전을 선언한 이후에 리쇼어링 시행했고 니어쇼어링 시행했고
관세 2018-19년도에 6차례 추가 관세 엄청나게 때렸고요. 심지어 바이든 정부도 작년 한 해 하원 의원에서 대중국 특위 활동을 1년 내내 하면서 연말에 150개 정도의 항목에 중국을 더 때려야 된다는 정책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나 이 바이든을 논하기 전에 미국이 우리가 하나를 좀 참고해야 되는 점은 대외,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라든가 패권이라든가 대외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주당, 공화당 항상 원보이스를 냅니다. 그 스탠스 전혀 변하지 않을 거고 중국을 더 때리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입각 이후에 계속 또 주식이 한 이틀, 3일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오르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희도 이제 리밸런싱을 가면서 하는데 조금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가 만약에 대중국 관세가 좀 세게 나온 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패권 싸움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를 개선한다. 제가 볼 때 그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멕시코하고 캐나다 먼저 25% 관세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거의 미국의 아주 우방 중에 하나란 말이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먼저 한번 싹 보여주고 정말 경쟁자들한테 니네 봐 했지. 내 말대로 좀 하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기 때부터 계속 이런 전략을 저는 그런 걸 읽고 있어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에도 이런 얘기를 좀 더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트럼프는 항상 기조가 중국 때리기에는 어느 정도 진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취임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중국 때리기를 얼마나 더 강도 있게 보여줄지 이 행보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봤고 정책 명령들을 쭉 살펴봤더니 일단 아무래도 친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이 바이든 정권을 너무 지우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화석연료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정책 명령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정책 명령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미 예견이 됐었죠. 아젠다 47이라고 그래서 야인 생활하실 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정책을 낸 그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하는 거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뭐 공부를 하고 미리 스터디를 할 때 예견됐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포지션 안 갖고 가고 있고 누차 말씀드린 미국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불합리한 절차 또는 아까 그 COP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하는 데 서명해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뭐 기후 환경 좋은 얘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조차도 뭐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찬반이 아직 갈리는 상황이고 문제는 트럼프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국제 협약을 가입하면 미국이 또 가장 큰 경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좀 무의미한 지원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 공중으로 분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셨었죠. 이제까지 인터뷰를 보면 바로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냉정하게 그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자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또는 더 효율적이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이 나온 김에 띄워주셨으니까 주요 정책 방향 중에 이제 부정적인 건 참고해 주시고요. 긍정적인 것 중에 그 친기업 친투자 정책 지속할 거고 제조업 활성화할 거고 리쇼어링을 니어쇼어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 니어쇼어링도 리쇼어링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다 돌아와잖아요. 근데 니어쇼어링은 우리나라 근처로 싹 와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책을 펴면서도 말로는 25% 관세 때릴 거야. 대중국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 건설 부분에 주거비 축소시키기 위해서 건설 규제 완화, 촉진시키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 이런 건 참고해 주시고 세금 아까 제가 TCJA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한 2년 전만 해도 팬데믹 때 정부에서 그 지원금 준 거 가지고 개인들이 초과 저축이 많아서 그걸로 소비를 쓰고 있는데 곧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될 거고 그래서 소비가 꺾일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없지만 한 2년 전에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식시키는 법이 이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2017년도 1기 때 트럼프가 만든 법입니다. 근데 그게 그 공제 한도를 굉장히 늘려주고 일반 법인이라든가 그 개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2025년도에 항목별로 일몰이 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아까 제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언급드린 이유가 그분이 4개 법안을 한꺼번에 패스트트랙 해버리겠다는 거에 저 TCJA의 일몰하는 법을 연장시켜주겠다는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기업, 친시장, 친소비자의 스탠스를 갖고 있고 첫날 행정명령을 제가 그래서 꼼꼼히 봤거든요. 아, 얘기한 대로 하고 계시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네, 일단 행정명령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그대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워낙 이 기업인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주셨을 때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일단 취임식 때 연설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 대표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관세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때리기에 진심이 된다면은 중국에 있어서 관세를 조금 더 높게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미국이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된 모습 보여줬는데 다시금 중국발을 향해서 관세를 때리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한 루틴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보내드린 차트의 6페이지를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빼뜨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하려면 과거의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리고 1기 때와 2기 때 똑같은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이 미리 얘기했던 정책으로 더 올곧이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통령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인터뷰할 때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건 신께서 부여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은 여생을 거기에 바치겠다라는 정도로 아주 진심인 거예요. 지금 올인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그대로 편다고 볼 때 1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1기 때 CPI, 연간 CPI 흐름과 파란색, 회색이 CPI 월간 흐름과 10년물 국채금리, 연초 한 2주 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1월 13일 날 4.803 가면서 최고점 찍으면서 시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은 안정되고 있지만. 그리고 DXY, 달러가 강세였는지 이걸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흐름 그래프는 참고하시고 2018년도 7, 8, 9월 달에 관세 7월 달에 처음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관세 엄청나게 근데 난리가 났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월 달, 8월 달, 9월 달 추가 관세 3차례, 총 6차례를 막 부과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흔들렸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물가가 어땠는지 보자는 거예요. CPI 파란색 보시면 2018년 7월 이전에 3월 달에 2.4였다가 7월 처음 관세 딱 부과할 때 8월 달에 2.7로 떴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달 2019년도 가면서 다시 급격하게 하락 안정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 때렸다고 해서 실제 물가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올랐고 계속 지속이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와 팩트를 갖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속된 표현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측 이거 가지고 자꾸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먼소먼스는 심지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0.0, 0.2 오히려 19년도에 0.4 갔다가 다시 0.1로 안정되고 있죠. 문제는 국채금리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앱솔루트 넘버는 틀리지만 이번에 3.803처럼 갑자기 훅 떴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시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2.74에서 3.06처럼 지금처럼 살짝 뜨긴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가면서 다시 2%, 1%대로 아양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달러 값이 18년도 3월 달에 90포인트였다가 달러는 계속 강세가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국 위주의 정책을 폈으니까 2019년 8월 달에 98.92포인트까지 강세가 됩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실제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살짝 우려감 때문에 떴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안정화됐습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달러가 이제 계속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중국 관세 물가에 조금 영향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캐피탈그룹이 작년 연말에 보편관세, 최악의 경우에 보편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간 1%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지금도 강세지 않습니까? 좀 빠지긴 했지만 DXY가 108포인트니까 그러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비싸질 거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내의 물품들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덤핑을 치겠죠. 가격 인하하면서.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전 세계 덤핑한 물건이 디플레이션 효과를 그러니까 유발하면서 수출이 된다는 얘기죠. 미국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1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하고 가장 다른 상황은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요.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같은 시간 소비하고 같은 노동력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보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기 때와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물가 상승이 소폭이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제가 볼 때 크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캐피탈그룹에서 1% 상승한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아까 달러 강세 상쇄 효과 그리고 반덤핑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생산성 이런 것들 덕분에 캐피탈그룹이 거의 한 5천조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존경받아 마지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하는 효과 중에 아까 달러 이런 것들 효과 보니까 0.4%만큼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에 연 0.6% 물가 상승하는 효과 정도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연 0.6이면 월로 보면 그게 몇 프로인가요? 0.월 0.0 4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3%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배예요. 그 정도를 못 버틸 미국 경제 상황인가? 물가에 대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잘난 척하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런 분석을 해서 거시 분석해서 틀린 적이 없어요. 별로. 제 말대로 될 겁니다. 네. 네, 일단 숫자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1기 때를 되돌아봤더니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그렇게 발효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1기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2기 때도 분명히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달러 강세 효과도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바이든 정권이라던가 이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트럼프 이번 4년의 이 행정부는 과연 경제라던가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큰 방향으로 일단 주식으로만 보자면 경기는 사실 트럼프를 논하기 이전에 미국 경기는 이미 굉장히 건강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생산성 향상, 질적 성장, 지난주 발표됐죠. NFIB 오늘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중소자영업자 낙관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82포인트에 지금 105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3개월째 거의 스파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 경기는 이미 강건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올해 주식시장을 조금 변동성의 요인이 될 거는 물가가 아닌가. 지난주까지 CPI, PPI 그래도 안정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건 YOY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긴 하지만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유일한 변동성 요인 하나가 이제 물가가 아닐까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일단 이 석탄 에너지, 석유 시추 생산을 굉장히 장려할 거라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유가라는 게 우리 경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걸 기초로 생필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가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트럼프 당선 이전에 80불까지 갔다가 오늘 어제 75불인가까지 또 훅 떨어졌죠.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뭔가 재정 지출이 또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상쇄하는 효과.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제가 오늘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고 물가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분기 기준으로 3%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3분기에 우리나라가 1.5% 성장했거든요. 미국이 3.1% 성장했어요. 그러면 물가라는 게 경기가 성장하면 물가는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 정도 보고 있긴 한데 서론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때 경기 전체 상황을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PB분들이 꽤 좋아하시던데 실업률, 유가, 케이슐러 주택 가격, 물가 어땠는지, 기준금리,
가처분 소득이 어땠는지, S&P 500 또 하나는 코스피가 어떤 분들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비판하는 분들은 막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4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바이든 정부 때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팩트나 숫자를 갖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뭐 예측 불가성의 이런 걸 보고 전반적인 걸 판단하면 투자에 아주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트럼프 정부 때 34% 증가했는데 바이든 때 14%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물가 마이너스 1.2% 하락했고 바이든 정부 때 상승했고 WTI 마이너스 1.9% 유지됐고 바이든 정부 때 57% 상승했어요. 유가가. 실업률 팬데믹 제외하면 실업률이 35%, 36%만큼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정부도 비슷했죠. 35.9%. 뭐 비슷한 상황. 세금 훨씬 깎아주고 있고 이번에도 법인세 본인이 일기 때 35%에서 21% 깎아줬다가 이번에도 15%로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인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훨씬 좋았고 마지막으로 경제 정책의 전반에 대한 평가는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낮은 점수죠 지금. 그래서 이미 뭐 정권을 이양해 졌으니까 대선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되게 그 중도 진보 쪽의 언론으로 평가받거든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조차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정책 평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일단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기때를 봤더니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고 증시, 더불어서 미증시가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좋은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때도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날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대행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면서 포괄적인 규제가 마련되기를 기다려왔죠. 이번 태스크포스는 우에다가 출범시켰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입니다. 우에다는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지면자가 공식 인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며 규제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EC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스크포스의 주요 과제는 명확한 규칙 제정과 동시에 암호화폐 등록에 관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데요. 향후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연방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수장을 맡은 마코 루비오 장관이 쿼드 동맹국 외교장관과의 회동으로 취임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대중국 경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2007년 출범했죠. 호주의 탈퇴로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가 트럼프 1기인 2017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쿼드 회동이 트럼프 2기의 외교 최우선 과제가 중국 영향력 견제에 있음을 시사하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오전 NBC와의 인터뷰에서 쿼드 회의를 통해 미국과 미국인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 동맹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매파로 알려진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임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겠다며 미국에 슬쩍 손을 내밀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개방의 문호는 닫히지 않고 더 넓게 열릴 것이며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다르게 온건한 관세 조치를 내놓은 뒤 나왔는데요. 다만 중국은 어떤 국가의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작년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해 무역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조 6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거론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도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을 겨냥해서는 정상적인 경제와 무역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녹색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CBS 방송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스타게이트에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해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 합작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투자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CBS 방송은 전했는데요.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샘 올트먼 CEO, 오라클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조지아주 등에 걸친 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덮쳐 교통편이 마비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기상청 NWS는 현지 시간 21일 텍사스 동남부인 휴스턴에서 플로리다 서부, 조지아주 남동부에 이르는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일제히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평균 5에서 10cm, 곳에 따라 많게는 8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휴스턴에서 루이지애나 남부에 이르는 지역은 이미 2.5에서 7.6cm에 달하는 폭설이 기록됐습니다. 이런 악천후에 휴스턴의 공항 2곳은 거의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규모 항구인 휴스턴항은 멕시코만의 기상 악화로 인해 전날부터 선박 운항이 중단됐으며 컨테이너 터미널 트럭 게이트가 폐쇄된 데 이어 이날 항구 내 모든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남부뿐 아니라 중북부와 동부 해안 지역 대부분은 이달 초부터 덮친 북극 한파로 인한 극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또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사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 취임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는 바로 역시나 미국이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거의 듣지 못했던 단어가 지구 온난화라던가 동맹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철저하게 미국 이익 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맞춰진 방향성을 강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에너지 중간 단계 산업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자면 이 해외 국가라던가 기업들이 미국 세금으로 돈을 버는 이런 정책들을 모두 다 철회를 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해외 국가라던가 기업들이 이 세금을 미국에 내고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 시행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 우선주의가 짙게 깔린 정책이죠. 글로벌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주요한 시장이고 가장 큰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산 시설과 공급망이 그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리포트는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을 세계의 안보 질서라기보다는 미국 이익을 침해하는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크게 강조를 했는데 국방정책이라던가 국경 방어 가치 이 미국 내에 있는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부 예산이 낭비된다라는 지적도 일부적으로 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 하나 더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두 다 에너지로 동결이 됩니다. 해외 생산시설이라던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수단, 더불어서 물가 안정의 수단, 그리고 해외 판매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 모두 다 이 풍부한 에너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와 수출 시설의 확충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책 방향성과 업황이 일치하는 산업으로 살펴봤더니 발전 설비 서비스와 에너지 중간 단계죠. 미드스트림 이쪽을 더 크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설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화력 발전 억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면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요. 부족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보완하려던 이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권의 IRA 정책을 비난을 하는 발언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력과 원자력 발전 설비를 보완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게 제시가 되고 있고 미국은 시추와 그리고 가스를 통해서 더욱더 강경한 미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한 시사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발전 설비 가동률을 높여서 전력 공급을 더욱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동률 증가로 MRO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발전 설비 서비스 수요가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가동률 증가는 곧 기업 실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인프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에너지의 잠재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액체 상태의 황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화석에너지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대선 슬로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봤다시피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면서 이걸 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화석에너지 자원 탐사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금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말을 어제 했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판매해서 경제에 기여하겠다라는 이 부분의 의사를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미국산 생산물은 자동차와 화석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서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인 LNG 미드스트림 산업의 관심이 더욱더 커질 것일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 의존 특성상 정부 정책 변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수출 관련돼서 정책 변화가 LNG 미드스트림 업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드스트림 업종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중요한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